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불안불안한 장세 속에서 밤에 요즘에 잠들 설치실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밤에 1시?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잠들었다가 아침에 좀 일찍 깰 때도 있고 조금 늦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폰을 딱 열어봤는데, 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일단은 지나가는데, 일단 주말은 넘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티스트들, 해외 외신에 있는 여러 차티스트들이 지금 말 바꾸기를 조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했는데, 사실상 9,000달러 지지가 가장 강력한 어떤 그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지 노선인데, 아직까지 이걸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주말을 넘기는 게 문제지만, 현재 100일선과 200일선 위로 9,000달러 지지 등으로 아직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알트코인 상승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65%를 깨뜨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더리움 움직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더리움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변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어저께 전염병 사태가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발발한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어떤 그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위기감이 이제 극도로 올라가면서 뭐 락다운되는 여러 어떤 도시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 위기가 주식시장으로 전파가 됐죠. 매스미디어가 또 그걸 전파를 퍼뜨렸고,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 들어서 또 어느 순간 또 뭐 전염병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됐네, 뭐 연준에서 어떻게 했네, 또 이 뉴스를 또 빌미로 해서 캥거루 장세를 또 유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매스미디어를 100% 그냥 믿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시라거가 직접 그린 차트는 아닌데, 조시라거가 자기는 이 차트 의견에 관해서 동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시라거가 어저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8,5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이제 차트상 수정해서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어떻게 100%를 다 타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9,000달러를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9,400달러를 넘지 않는 형태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 9,350에서 4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9,000달러대에서 어떻게 진행되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400달러까지 일단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8,800달러 정도까지 다시 조정 장세가 깊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를 일단 말씀드리고, 존 메가피도 암호자산 시장에서 되게 어느 정도 이제 네임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XRP가 무가치하다. 그래서 머니그램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반대로 항상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호재가 있어서 XRP가 급등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피터 브렌트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존 메가피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곧대로 해석한다기보다는 항상 어쩔 때는 매스미디어를 좀 약간 반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리시로 리커버리 될 확률이 30%,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레인지 박스권 장세가 행해질 어떤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게 9,000달러에서 9,300달러 아래 이 박스권 장세가 행해지는 게 50% 확률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 아래로 9,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20%다. 인컴샤크라는 사람인데, 요즘에 제가 알트코인을 보면서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어떻게 보면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퍼센테이지 빠졌을 때 빠질 확률은 20%다라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견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마감을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에 이런 거를 이제 보죠. 근데 보통 그 토요일하고,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보통 문을 닫으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이 매스미디어 회사들이나 이런 파이낸싱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보는데, 오늘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아마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KC 같은 경우 나쁘지 않게 지지를 해줬고, 약간의 이제 상승 반전이 있어서 9.5밀리언으로 0.1밀리언 늘어났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지금 사토시 마켓에서 8.4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개수가 오히려 다른 것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이라도 좀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을 할 때 좀 이렇게 다변화해서 좀 많이 이렇게 포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왜 GKC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어놨나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린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포트에 담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매는 하지 마시고, 일단 가격대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미세고 네트워크의 총 연구 개발진이거든요. 책임자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QR 페이먼트가 지금 동남아 그 송금 시장에서는 이게 기본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근데 이게 아시아 마켓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한 이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 오미세고 페이먼트와 오미세고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QR 결제 페이먼트에 관련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미세고 투자할 때 깔려있는 배경이 그냥 동남아 시장 국한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판단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동남아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서 테스트넷을 진행을 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이 같은 경우 먼저 동남아나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상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모든 블록체인이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더욱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들어갈 틈새가 되게 많은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에 관해서 막 우리 한국만큼 막 이렇게 카드 결제나 아니면 QR 결제가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코인이 어떻게 진행되나, 어떻게 연구 개발돼서 방향성이 어떻게 틀어지나, 그걸 보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이 코인에 관해서 주목했었던 예전의 이유가 미주호뱅크랑 미쯔비시뱅크랑 소프트뱅크가 이 오미세고 네트워크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을 했었던 거고, 자, 그리고 포브스에 지금 보면은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 마이닝 머신이 지금 보면 비트메인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많은 채굴기를 뭐 매집을 했다, 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회사 이름은 밑에다 이제 그 있는 거를 캡처한 걸 그냥 지워버렸는데, 14,500대인가? S19이라는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비트메인에서 새로 빼낸 어떤 그런 신형 채굴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정치적 갈등 이념을 해서 자본시장도 똑같이 껴맞추는데, 자, 보세요. 왜 미국에서는 채굴기 시장이 보편화돼서 많은 어떤 그 채굴 산업이 보편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중국 업체들이, 왜 지금 보면 이방이나 카나안이나 왜 비트메인 이런 회사들이 왜
많은 채굴기에 관해서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그 채굴기를 본인들이 생산하지 않고 왜 중국 업체한테 왜 오다를 받을까요? 자, 이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그래서 어쨌건 이런 자본 세력들은 어차피 그 배후에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차피 다 동등하게 한 원웨이를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000불대를 깨지 않는 지금 현재 시점이 비트코인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유지만 해놔도 중소 채굴장들은 힘들어진다. 대형 채굴장이기 때문에 이런 S19이나 하는 어떤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만 대가 넘는 거를 구입을 할 수 있지, 중소 채굴자들은 이걸 이렇게 구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지금 가격대만 유지만 이들이 시켜놔도 이들이 그리는 그림에서 중소 채굴자들을 충분히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포브스 크립토 두 번째 뉴스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포브스가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좀 약간 점유율을 점점 높이면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 CFTC 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리브라 입점령에 관해서 페이스북하고 그 외 다른 것들이 언뱅크드 하는 거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CBDC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민간용 CBDC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CNDC라고 제가 이제 잘못 적어놨는데, CBDC, 그리고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국가용 CBDC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민간용 CBDC는 저는 결국에는 SNS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 위챗페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진행하고 있는 엔트파이낸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엔트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통한 네오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건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를 통해서 클레이튼 프로젝트,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민간용 CBDC하고 접목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겠죠. 결국에는 리브라를 통해서 CBDC를 공급하고 민간은 그거를 이커머스에서 사용하게 되는 시장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용은 죽는다, 국가가 통제하면. 그게 아니라 예전에 뉴스에서도, 코인데스크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한국 정부에서도 카카오하고 같이 민간 협조해서 정책상 뭔가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퍼즐을 맞춰 보시면 분명히 결론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포브스 크립토에 나온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GM 로저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결국엔 이거를 힘으로 제고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런 문장이 여기 써 있는데, 짐 로저스가 진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일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메가피가 그 XRP에 관해서 워스리스 하다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저는 고리타분하거나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는 남들보다 해안을 되게 뛰어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꽉 막혔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뉴스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뉴스죠. 상당히 부정적인. 근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떨어진다, 정부에서 막는다,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제가 나오면 오히려 그거를 좀 반대로 해석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도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요즘에 보면은 코인 가격이 설왕설래하면서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방이 공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광업 농장을 설립했는데, 오늘 나스닥을 통해서 공개 예정인 광산 장비 회사는 대규모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래소까지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 카나안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방이 먼저 들어갔고, 그 이후에 비트메인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비트메인이 원래 이들 회사보다는 더
장악력이 큰 회사거든요. 원래 선점했던 회사고 점유율을. 근데 왜 조용히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만히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쨌건 또 그걸 또 한 번 또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왜 카나안을 받아들이고 이방을 받아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이념 논리에 관해서. 저는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CBDC에 관해서 뭐 연구를 하고 언제부터 뭐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중국 기술 회사와 주 국가 정부는 점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및 알리바바와 같은 기술 및 인터넷 대기업은 정부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또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주도형 CBDC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유통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미 판매망이 거의 깔려있잖아요. 유통망이 거의 깔려있는 상태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를 통해서 그 라인 형성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대로 그냥 CBDC만 그냥 주입을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들과 관련 있는 코인들을 찾아보시고, 뭐 만약에 저점으로 가면 야금야금씩 매수를 해두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되게 안 좋은 뉴스죠. 이런 악재 뉴스가 시세가 안 좋으면 더 많이 나와요. 비트코인이 6,000달러로 떨어지는 골든포켓은 약세가 아니라고 트레이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300달러 이하로 착륙시켜도 여전히 장기 추세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안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3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10,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뭐 피보나치 계산해서 이제 되돌림으로 계산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3,500달러인가 4,000달러 때인가 올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반등을 했었죠.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뉴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닷컴은 비트코인 캐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통해 암호화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버가 이것이 더 이상 비트코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스하는 내용인데, 물론 뭐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저는 비트코인보다 좀 옹호론자이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건 비트메인하고 연결시켜서 저는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메인이 전 세계 이제 채굴기 업체에 있어서 이제 점유율을 되게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손아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으로 저는 결론을 도출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게 투자처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향후에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이메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뭐 비트코인 캐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또 하나 나왔고, 하루를 시작하는 3가지 스니펫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베팅.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레이스케일이 놀라운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온라인 견적을 통해 그레이스케일은 2024년에 다음번 반감기가 올 때까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공급량의 거의 10%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몇 %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전 세계 이제 10%를 통제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코인들은.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큰 양이에요. 지금도 40만 개 비트코인 갖다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10%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점유율을 높여서 그 지금 이제 칼자루도 그들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을 벌릴지 누가 알까요? 어쨌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종할 만한 충분히 이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나 BCG 그룹이나 베리 실버트라는 그 인물 캐릭터에 관해서. 자, 그래서 오늘도 뭐 딱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데, 일단 오늘 낮부터 밤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폭락한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건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켜봐야죠. 이번 주말을 어떻게 견뎌 나갈지.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전염병이 어떻게 나온다. 또 그럼 또 반전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불안한 장세 속에서 주말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지 마시고, 이렇게 암흑기 터널이 있으면 밝은 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장이 딜레이되고 지체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비대면이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쪽 산업이 점진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지금 우리 사회 행태가 점점 확산이 되면 될수록 온라인은 더 강화되고, 그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자산 값어치는 서서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거품이 꺼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거품이 꺼진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은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이나 암호화폐나 어떤 온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